정식 버전이 나왔고, 2013 버전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하겠다라고 발표되는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얘기 못했던 것들 오늘 좀 편하게, 좀 넉넉하게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김현수 부장이 얘기하셨다시피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이라는 것이 이제 새로 나왔습니다. 나왔잖아. 온라인이 나왔잖아. 그렇잖아. 반응 안 좋잖아.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은 사실 이제 엄밀히 말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AM 온라인이라고 해야 사실 명칭은 맞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근데 공식적인 명칭은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팀 파운딩 서버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ALM, 통합 ALM 툴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워크 아이템 관리, 빌드 자동화, 테스트 자동화, 랩 매니지먼트,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구성해 주는 것이 팀 파운딩 서버죠. 저도 몇 년 전까지는 팀 파운딩 서버가 비주얼 소스 쉐이프의 단순한 업그레이드 버전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더 크게 ALM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도구이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는 팀 파운데이션 서버의 많은 기능들을 클라우드 상에서, 애저 기반의 클라우드 상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클라우드 베이스의 팀 파운데이션 서버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약자로 줄이면 두 개가 똑같아요. 팀 파운데이션 서버도 TFS고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도 TFS예요. 말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이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가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기 쉽고요. 단순히 그냥 이름만 싹 바꾼 거면은 가게나 이름 바꾸는 거랑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팀 파운데이션 서버 자체는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서 먼저 다양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 대한 기능을 추가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실용적인 기능들과 새로운 기능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서 먼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제는 빌드 할 수 있고 보안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저로 바로 CD, 컨티뉴어스 딜리버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나 코드 에디팅도 이제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아직은 리미티드 프리뷰 버전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도 실제 테스트를 해보지 못했어요. 아직은 베일에 가려져 있고 일부 이제 권한 있는 사람들만 테스트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어떤 브라우저에서나 심지어 모바일 폰에 있는 브라우저에서도 인텔리센스가 지원되는 비주얼 스튜디오 에디터를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왼쪽에 파일 목록 나오고 HTML하고 소스하고 같이 소스 편집할 수 있고 인텔리센스가 지원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조작된 화면이 아니고 실제 화면을 너무 뜨거라고 해요. 물론 저도 아직 실제 화면을 못 봤습니다. 아직 내부로도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공개가 되면 여러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서 한번 프리뷰 버전으로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에디팅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되느냐, 기능이 지원되느냐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코드 에디팅이 된다는 것이고, 근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컴파일이 될 것 같죠. 외부 라이브러리 참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가능성이 열렸고 이것으로 하여금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죠. 심지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온슬리로 온라인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클라우드 아이디 시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갖게 되는데, 그게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될 거라는 것이고, 또 하나 좋은 점이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부하 테스트. 게임계에 계신 분들은 부하 테스트 일상적으로 많이들 하시죠. 하루에도 몇 번씩 부하 테스트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도 이제 프로젝트에도 프로젝트 막바지에 부하 테스트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부하 테스트의 용도가 실제 부하를 줘서 우리가 장비를 상정하는 용도라기보다는 부하 테스트를 줘서 얘네들이 제대로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바람직한 활용은 아닙니다만, 문제가 되는 건 부하 테스트를 하기 위한 인프라 구성하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인프라팀에다가 우리 개발서가 필요해요라고 부탁을 하면 프로젝트 끝날 때 개발서가 와요. 좋은 데 다니시는구나. 안 좋은 데에서는 개발서가 요청하거나 테스터가 요청하면 프로젝트 한 6개월 끝날 때쯤 장비가 오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VM이 대중적인 일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개발자 삶에 좋은 부분이 됐죠. VM 바로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 부하 테스트를
클라우드 기반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서 제공을 해서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빌드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빌드 이미지도 제공을 하고 언제든지 깨끗한 PC에서 다시 빌드할 수 있는 그런 클린 빌드 수행도 가능하고 우리가 되게 복합적으로 되게 우리만의 빌드 프로세스도 있고 다양하게 좀 복잡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쓰고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기존처럼 로컬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빌드 할 수도 있고요. 둘 중에 더 나은 걸 선택을 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인프라나 이런 비용 부담 없이 빌드 자동화를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고 빌드 정의 부분에서 이렇게 호스티드 빌드 컨트롤러를 세팅을 하게 되면 애저 기반에서 클라우드 기반에서 빌드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고요.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콘텐츠 정보를 우리 응용 프로그램에 관계된 콘텐츠 정보들, 이벤트, 성능, 사용량, 예외 발생 충돌난 거, 아니면 개발자가 남긴 로고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데이터 취합한 다음에 이렇게 포탈 사이트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화면들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변경될 수 있는 화면이긴 합니다만 현재 오픈되어져 있는 리미티드 프리뷰로 오픈되어져 있는 그 리포트 캡처 화면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현재 사용량이라든가 퍼포먼스 이런 것들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에 우리가 매번 웹서버나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량, 사용자 수가 얼마나 되고 액티비티가 얼마나 되고 뭐 세션당 액티비티가 어떻고 이런 것들 우리가 애널리티스트 발음 안 좋아요.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많이들 얻어내는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다 제공한다라는 거고요. 옆에 보면 프리퀀시 정보라든가 어떤 이벤트 단위로 현재 뭐 정보들을 차트를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 보안이 적은데 912ms인 거 보니까 어떤 이벤트가 어떤 서비스가 응답이 약간 1초 정도 걸렸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밑에 보면 빨간색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뭐 지연 시간이 너무 오래되니까는 저거는 뭐 튀겨야 필요가 있다. 어떤 이런 워닝으로 차트를 좀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크게 현재 프리뷰로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그리고 콜 에디팅, 그리고 빌드, 클라우드 베이스의 빌드 등등 이런 것들이 부하 테스트 이런 것들이 현재 프리뷰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정식 버전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수행해 봐서 좋으면 이제 정식 버전으로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스티펀 서버로도 반영될 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요 얘기는 10분 드려요. 잠깐 들렸다 가는 거였는데 얘기 드렸고요. 또 좋은 거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꽤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예를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세부적으로 또 선택을 나누면은 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그리고 오늘 세션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C++ 세션이 있고 스토어 앱 세션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여기에 별도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설명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연결된 아이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커넥티드 아이디라고 하는데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로그인이 된다는 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로그인이 돼요. 로그인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팅해 놓은 개발 환경 자체가 언제 어디서나 그 세팅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폰트에 민감하신 분들 있죠. 나는 콘솔러스가 아니면 죽음을 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무조건 코딩할 때는 굴림체다. 나는 윈도우를 처음 깔았을 때부터 굴림을 사랑해서 이런 분들이 있고요. 다양한 분들이 있죠. 나는 컬러가 반드시 까만 화면에 까만 화면에 녹색 글자가 떨어져야지 내가 그 더원 네오처럼 이렇게 매트릭 그거 뭐 그렇게 개발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OS를 밀 때마다 아니면은 뭐 개발사 들어가서 장비를 받을 때마다 환경 세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 부분들이 로그인을 수행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정보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 저장이 되어지고 제가 로그인을 수행하게 되면 갖고 가신다는 건데요. 지금 보여주는 화면은 로그인이 수행되지 않았을 때 비주얼 스튜디오 우측 상단에 로그인이라는 작은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누르게 되면 로그인 창이 뜹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때 MSN이나 이런 걸로 많이 이용했던 윈도우즈 라이브 계정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냥 그걸로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이쁘게 아이콘도 만들어줘요. TK 대부가 아니고 제 이름이 태용킴 TK 저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제가 만들었으면 더 잘 만들었어요. 어쨌든 저런 걸 만들어주고요. 이 환경 자체도 제가 원래 세팅해놓은 환경으로 다 만들어지는 것을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요즘은 멀티 디바이스 시대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거에 맞춰서
저장되는 정보들이 뭐가 있냐면 여기 보여지는 것들 뭐 잠시 데모로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저장되는 정보들이 이제 모양, 테마나 환경 별칭, 바로가기 키, 시작화면 텍스트 편집키 세팅해 놓은 거 정도예요. 레이아웃은 아쉽게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레이아웃. 그러니까 내가 뭐 솔루션 탐색기를 왼쪽이나 뭐 바닥에 깔아놨다. 요거까지는 안 되고요. 요 정도. 근데 여기서 좀 좋은 게 뭐냐면 쇼컷, 바로가기 키가 저장된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부분인 거죠. 기본 세팅 안 쓰시고 꼭 자기가 바로가기 키 세팅해 쓰시는 분들 있죠? 없죠? 거의 없어요. 사실 없는데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참 반가운 소식이 되겠죠. 게임할 때 우리 인터페이스, 애드온들, 복사하고 그거, 그런 거, 옵션 대화 상자. 그래서 요거 데모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까만색 배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 환경을 쓰지 않는데, 제가 받은 장비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거를 제가 원하는 환경을 바꾸려면 이거저거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2개가 띄어져 있죠. 밑에 여기도 하나 있어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로그인은 제 핫메일 계정으로 저는 핫한 남자니까 태우킴 골뱅이 hotmail.com 비밀번호는 그거다. 집에 와서 그거다로 쳐보시는 분이 있죠. 그러면 이제 로그인이 되고요. 이렇게 이쪽 여경에 로그인돼서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쪽에 오른쪽 위에. 자, 지금 제가 세팅해 놓은 걸로 화면이 이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서 내려와서 그 정보를 세팅을 해서 오른쪽에 오른쪽 영역에는 지금 이렇게 스크롤바 맵이 생긴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3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죠. 얘만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고 아까 열어놨던 또 한 녀석 얘도 마찬가지로 세팅이 됩니다. 다음번에 다 세팅이 되어주는 거고요. 저는 제가 편한 대로 이제부터 개발을 시작하면 되는 거죠. 이런 재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옵션 창에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찾아도 되는데 옵션 창에서 찾아볼게요. 여기서 스크롤바가 아니라 환경. 이거 환경 세팅하는 게 동기화, 환경의 동기화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테마나 글꼴, 편집기 세팅 이런 것들이 다 저장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보여드릴 게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서는 한번 띄워볼까요? 시간 많으니까 그래 앞에서 제 시간 한 3분 썼어요. 2012입니다. 2012 쓰시는 분들 있죠. 2012 마찬가지, 2010도 마찬가지인데 그 전 버전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이 옵션 대화 상자 있죠. 옵션 대화 상자. 이게 2012 옵션 대화 상자고 2013의 옵션 대화 상자입니다. 차이가 뭐냐면 여기에 검색 옵션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동기화 치면은 동기화만 이렇게 검색이 돼요. 여기서 스크롤 하면은 스크롤만 나와요. 찾아줘서 상당히 편하다라는 거죠. 물론 뭘 검색해야 될지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편하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상당히 많은 옵션들이 생겨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가 너무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12 버전에서는 또 엄청나게 달라진 점이 여기는 여기 이게 리사이즈가 없어요. 2013에는 놀랍게도 이게 리사이즈가 있어요. 엄청난 기능이 추가됐어요. 이거 바꾸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다이얼로그를 통째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려서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옆에 모니터 큰 데다가 쫙 펼쳐놓고 마음껏 바꿔줄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변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테마랑 비주얼 디자인 쪽인데요. 이거는 뭐 방금 보여드린 것에서도 살짝 보이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왔잖아 아이콘이 돌아왔잖아 2012에서 엄청난 욕을 먹었죠. 올 그레이 스타일 프린트 할 일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엄청나게 그레이 스타일로 바뀌어가지고 욕 무지하게 먹었는데 이제 컬러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노란색 영역으로 보이는 데부터 컬러가 다 돌아왔어요. 다 돌아왔는데 그렇게 컬러풀해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돌아왔어요. 자, 그럼 400개 넘게 아이콘들이 싹 새로 개비가 됐고요. 까만색으로 보면 확실하게 티가 납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티가 나고요.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이 정도로 티가 나요. 그나마 왼쪽에 2012도 업데이트 제가 2까지 한 상태에 캡처를 뜬 거라 약간 컬러들이 있어요. 여기 C샵 이런 데 컬러 있잖아요. 살짝 이렇게 요것도 없었어요. 원래는 막 욕먹더니 뺏었다가 다시 주니까 되게 감사하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림 센터라는 게 있어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업데이트 되거나 새로운 게 뭐 올라오게 되면 알림 센터에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제가 뭐 업데이트 하거나 뭐 설치하거나 이런 것도 놓쳤던 거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쭉 보실 수 있고. 테마를 자그마치 3가지 테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2개가 됐어요. 이젠 3개가 됐어요. 별로 좋아하시는 분은 없지만 어쨌든 3개가 된다는 거. 블루 테마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다크, 라이트, 블루. 저는 그대 안에 블루 되었고요. 시작 페이지가 상당히 유용하게 바뀌었고, 그 예전에 이제 요즘은 이제 하이 DPI 시대인데 하이자 스펠링이 틀렸네요. 이게 상당히 높은 DPI에서 요즘은 뭐 워낙 모니터들 큰 게 많이 나오니까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아이콘이 잘 안 보인다거나 아이콘이 체크박스인지 체크박스가 어떤 게 체크되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잘 알 수가 없다거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에 있죠. 여기 입력하려고 그러는데 입력할 수가 없어. 포커스는 가는데 내가 뭐라고 치는지 볼 수가 없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2013 들어가서 다 해결됐다라는 거고요. 테마 비주얼 디자인은 앞서 보여줬던 거에서 대부분 봤기 때문에 뭐 따로 대화 없이 넘어가고요.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들이 이제 바로 편집기의 개발 생산성 관계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동화로 완성 부분 원래 됐던 거 아닌가요 하시죠. 대부분 원래 됐잖아요. 중괄호 펑션하고 중괄호 열면 닫는 거로 자동으로 생기는 거 아닌가? 남들도 다 되던데 그 남들도 다 되던 거 여기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늘까 말까 했어요. 그리고 Alt키 누르고 화살표 업다운 누르게 되면 라인이나 영역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 상당히 유용합니다. 유용한데 생각보다 잘 안 쓰게 되는 게 저희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한 10년, 20년 동안에 뇌보다 빨리 움직이는 저희의 손가락이 있죠. 컨트롤 C, 컨트롤 V. 생각보다 먼저 걔가 가요. 그죠?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Alt 이거를 과연 유용하게 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단락을 카피해서 뭐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무빙을 할 경우에는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거 화면하고 같이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크롤바 모드가 원래 이거 이제 파워툴에 있었던 거죠. 비주얼 스튜디오 파워툴을 설치해 보셔서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워툴에 있던 내용입니다. 오른쪽 스크롤바 쪽에 보면은 지금 스크롤바에 뭔가 점들이 좀 있죠. 점들이 뭐냐면 노란색 점은 현재 커서가 있는 곳 위치가 노란색 점이고 브라운색은 저기가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는 경우가 브라운색이고요. 빨간색은 저기에 문법적인 오류가 있어야 저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물론 나는 이렇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까 제 편집기 환경처럼 이렇게 맵 모드로 지도 모드로 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들. 원래 파워툴에 있던 기능인데 확장 기능에 있던 거를 이제 본 제품 안에 들어온 케이스고요. 새로운 인라인 탐색이라 그래서 컨트롤하고 콤마를 누르게 되면 이런 이거는 이제 막대 세팅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컨트롤하고 콤마를 누르게 되면 인라인 탐색창이 하나 뜹니다. 인라인 탐색창이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어떤 페이지에서 뭘 찾을 때 컨트롤 F 눌러서 뭘 찾으시잖아요. 그러면 찾고 하나씩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한 번에 다 찾아주는 거죠. 우리 솔루션 안에 있는 파일이든 뭐든 엑셀 파일이든 텍스트 파일이든 소스 파일이든 컨트롤 콤마 찍으면 저기 오른쪽 위에 입력창이 나오고요. 저기다 뭔가를 입력하게 되면은 목록으로 쫙 다 찾아주고 편하게 찾아갈 수 있어요. 이런 게 하나 나왔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New Navigate 2라고 하는 애드온, 비주얼 스튜디오 애드온으로 있던 기능인데 본 제품에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TV만 하도록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죠. 전 세계에 존재하는 IDE 중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3에만 있는 기능이다 라고 얘기하는 정의 피킹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기존에 우리가 어떤 펑션에 대해서 정의로 이동을 할 경우에 F12 버튼을 누르시죠. 그러면은 그 클래스가 열리면서 그쪽 코드를 보여주죠. 그리고 또 거기서 소스 보다가 이 펑션은 뭐지 하고 또 F11 눌러서 또 어딜 가고 또 보다가 F11 눌러서 또 가고 이게 이거였구나. 근데 나 처음에 어디서부터 보기 시작했지? 항상 까먹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고개 안 끄덕이시잖아요. 코딩 안 해보신 거잖아요. 그죠? 마치 우리가 MSN에서 뭘 검색하려고 브라우저를 열었는데 메인 페이지 다음에서 에일리? 이거 눌러가지고 내가 왜 처음에 브라우저를 열었지를 까먹는 거랑 비슷한 그런 경험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 피킹은 F12 버튼을 눌러서 정의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피크 데피니션, 그러니까 정의를 엿본다 그래서 Alt F12를 누르시면 되고 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정의 피킹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바로 밑에 보여지게 돼요. 정의가.
또 이 안에서 뭘 찾다가 또 정의로 이동을 또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정의로 피킹하게 되면 또 그 안에서 또 보여지게 되고요. 이 내용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동그라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수 있고요. 이게 RC 버전, 그러니까 지난달에 우리가 RC 버전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는 요거까지 된다. 근데 이게 리드온이다 였는데 RTM이 되면서 바뀐 것 중에 하나는 이 안에서 편집이 된다라는 거죠. 이 정의 피킹 구역 안에서 편집이 되고요. 여기서 수정을 하게 되면 원래 소스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게 좀 좋아진 부분 중에 하나고요. 코드렌즈는 ARM을 해보신 분이거나 단위 테스트를 해보시거나 빌드 자동화를 써보시거나 아니면 워크 아이템 관리를 해보시는 대들 ARM을 제대로 적용하고 계시다면 이 기능은 극찬받아 마땅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죠.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극찬하고 있는 기능이긴 합니다. 하나 얼티메이트에 있다는 것만 빼면 아주 극찬을 받는 기능인데 그게 뭐냐면 클래스나 메소드 위에 보면 저렇게 코드렌즈라는 영역이 생겨요. 저기는 여러분들이 커서를 아무리 갖다 달라고 해도 커서가 가지 않는 곳이고요. 마우스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 영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현재 이 메소드가 다른 데서 참조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그리고 이 메소드와 관계되어져 있는 테스트 메소드들은 뭐뭐가 있고 그 테스트는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의 소스가 어떤 작업 아이템하고 연관되어져 있는지 여기서 체크인은 몇 번 일어나는지 누가 고쳤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소스와 관계돼서 이 메소드 안에서 버그가 등록된 건 몇 개가 있는지 이 소스에 대한 리뷰는 몇 개가 있는지 기타 등등의 정보를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 첫 번째 거는 이 메소드를 참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줘요. 한글로 좀 이따 데모로도 보여드릴 건데 이게 멋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레퍼런스가 참조가 0이라고 나와 있는 메소드는 여러분들이 그냥 지우시면 되는 메소드라는 얘기죠. 아무 데서도 참조가 되지 않는 메소드는 더미 메소드예요. 그렇겠죠. 그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단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메소드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단위 테스트나 아니면 코디드 와이 테스트나 아니면 어떤 테스트 쪽에서 얘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으면 목록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걔네들을 수행을 할 수도 있어요. 잠시 뒤에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소스를 변경한 이력들 누가 언제 고쳤고 누가 고쳤는지 저걸 누르면은 그때 원래 소스는 뭐였는데 얘가 어떻게 고쳤는지까지 보여줘요. 마찬가지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좀 더 많이 다 들 수 있는데요. 이건 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의 덤프입니다. 참조 12군데서 참조하고 있고 이 클래스가 테스트가 총 11개의 테스트가 관련된 테스트가 있는데 6개 성공했고요. 프란시스 제가 하여튼 이렇게 왜 한 명이 소스를 고쳤고 워크 변경 집합은 3개가 있어요. 3번 체크인이 일어났었고 버그가 2개 리포트 됐었고 워크 아이템 하나랑 연관되어져 있고 하나의 리뷰가 있어요. 그리고 고친 사람들 목록을 보게 되면 저기에 프란시스 누구 있죠? 둘이 있는데 거기 앞에 네모 박스 보이시죠?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링크라고 그 인터넷 메신저 링크 커뮤니케이터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게 지금 링크랑 연동이 돼요. 그래서 링크를 쓰시는 기업은 저기서 쟤를 선택을 해서 저 사람이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뭔지 알 수 있고 눌러서 채팅도 할 수 있습니다. 다 통합적으로 연계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 데모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부터 보여드려야 되더라? 일단 보여드릴 필요가 없는 괄호 닫기. 예.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한번 보여드렸고요. 요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Alt를 누르고 화살표를 위아래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현란스럽죠? 더 짜증나요? 나이 먹으면 좀 짜증날 수 있으나 써보기 시작하면 되게 좋은 기능이라는 거. 그거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미 열어놓은 게 있는데 지금 이 메소드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로 이동을 할 경우에 F12 버튼을 누르면 이딴 식으로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원래 어디서 시작했는지 대부분 까먹곤 하는데 봐요. 까먹었잖아요. 화면을 좀 키워서 자 여기서 볼게요. 얘에 대해서 정의 피킹을 누르게 되면 밑에서 열리게 되고요. 또 소스를 보는 거죠. 그래 이 메소드는 이렇게 진행돼서 뭐 이미지 패스를 지정을 하네. 이거 크리에이트 카테고리는 뭐지? 얘 피킹 한번 보자. 그러면 여기서 또 바뀌어요. 오버로드 돼 있네. 얘는 뭐지? 하고 보면 이렇구나. 그러네. 잘 만들었네. 전에 게 뭐였지 하면은 요걸 이렇게 눌러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 제일 처음 거에 와서 이렇게 보다가 여기는 이게 empty가 말고 주석 이거 초기값 초기값 값 뭐 이렇게 저장하게 되면 소스에 실제로 저장이 되고 편집이 돼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뭘 설명을 드려야 되죠? 코드렌즈 잠시만요. 기억력이
데모. 컨트롤 콤마를 눌러서 인라인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템이라고 제가 입력을 하게 되면 아이템과 관계된 것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 이것은 우리가 소스 레벨에서 우리 솔루션 탐색기 안에서 검색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 눌러서 선택을 하게 되면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찾아갈 수가 있는 거고. 이거랑 비슷한 게 여기 사실 비주얼 스튜디오 2012부터 나왔던 키워달라고요? 앞으로 오세요. 네, 키워드 하고 싶은데 소스를 지금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서 이쪽은 보이시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솔루션 안에서 찾는 거고요. 2012 요 위에 빠른 실행에 보시면 여기서 웬만한 것들 다 실행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스크롤이라고 치게 되면 여기서 얘는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 있는 메뉴들이나 어떤 기능들 중에서 관계된 것을 찾아주는 거죠. 얘는 소스 레벨까지는 검색을 못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보안에서 나온 게 바로 이제 컨트롤 콤마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뭐 컨트롤로 이렇게 치게 되면 그거와 관계된 것들을 찾아준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게 돼요. 찾을 게 없네요. 스펠링이 틀렸어. 그렇다 치고요. 아까 했으니까 시간 관계상. 그리고 코드 렌즈 쪽인데요. 이건 VM 쪽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돋보기가 세팅이 안 되어져 있구나. 지금 얘를 좀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얘는 좀 닫고. 지금 이 메소드가 잘 보이시나 뒤에서? 이제 좀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코드 렌즈 쪽에 참조가 2개, 여기 뭐 2분의 1 통과, 브라이언 켈러 플러스 2 포함해서 2명이 소스를 고친 적이 있고 변경 내용이 5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 보여지는 거죠. 물론 이거는 ARM 도구인 TFS랑 연결이 되어져 있을 경우에 데이터를 끌어오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TFS를 쓰지 않고 있고 뭐 단위 테스트가 없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아까 제가 봤던 환경 잘 안 보이시죠? 이건 제 로컬의 그냥 로컬 환경이죠. 참조밖에 안 나와요. 참조밖에 여기 이렇게 참조밖에 안 나오죠. 참조 누르면 어디서 어떻게 참조하고 있는지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만약에 팀 파운데이션이랑 연결이 되어져 있고 이게 ALM을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참조가 되고 있는지 나오고 단위 테스트가 관계된 게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실패했고 하나는 실패했어요. 실패하지 않도록 한번 제가 소스를 이걸 미리 만들어 놨는데 로직 설명하는 거 좀 그러니까 실패한 걸 안 하게 하면서 성공하게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얘를 선택하고 얘를 찍고 실행해도 되고요. 모두 실행해도 돼요. 그럼 얘를 실행하게 되면 자기가 단위 테스트를 돌리고 테스트를 다 실행하고 나면 따라 이렇게 성공을 하죠. 이렇게 보여주고요. 브라이언 켈러 외에 여러 명이 고쳤었어요. 변경 내용도 5가지나 있네요. 이 중에서 두 번째 걸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얘가 TFS에서 그 내역을 갖고 와서 보여줘요. 이때 버그 픽스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빨간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되죠. 이쪽에는 커스터머 컨트롤이라는 메소드 컨트롤러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걸 인덱스 쪽으로 옮겼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변경 내역까지 다 보여주게 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다. 원래 이런 것들을 기존의 ARM 툴에서 확인하려고 했다면 기존의 ARM 툴에서는 이제 TFS 쪽 들어가서 워크 아이템 쪽 들어가서 관련된 소스 트리 타고 들어가야 되죠. 뭐 볼 수는 있어요. 어떻게든 볼 수는 있는데 기존에는 관리자 측면에서 볼 수 있었다라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3부터는 개발자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코드 렌즈인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코드 렌즈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요. 다 보여드렸죠. 스크롤바는 오른쪽에 스크롤바에 올리면은 소스 코드가 보이기도 하고요. 얘를 끌어당기면 이게 드래그 역할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스크롤바는 예전부터 많이 쓰셨던 걸 거라. 그리고 요거 코드렌즈 쪽에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 게 있다면 코드렌즈 딱 생각해 주시면 이 내용들을 다 TFS에서 끌어온다라고 한다면 야 이거 네트워크 안 좋으면 성능 되게 느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얘네들이 재밌는 게 얘네들은 비동기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내리면 그때 정보를 읽어와요. 그전에는 갖고 오지 않아요. 없다가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비동기적으로. 2013부터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비동기입니다. 비동기들이 거의 대부분 전체 툴 자체에 비동기가 다 녹아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잠시 뒤에 설명드릴 프로젝트를 로딩하는 부분도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설명을 마저 드릴게요.
이게 또 확장됐어. 예, 왔다 갔다 하네. 예. 성능 최적화하고 디버깅 쪽인데요. 일단 C++ 관련 기능들은 아마도 마지막 세션에서 김명신 부장이 잘생긴 김명신 부장이 해주실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비주얼 C++ 11 지원 개선한 부분이랑 C++ 14 핵심 기능이 지원 추가됐다는 부분이랑 Just My Code가 C++에도 적용된다라는 거죠. Just My Code가 뭐냐면 내 코드만 한글로 내 코드만 내 코드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콜스택 보게 되면 이 정도로 쭉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단넷 프레임워크에서 나오는 콜스택은 보고 싶지 않고 내 코드만 보고 싶거든요. 내 코드만. 그때 내 코드만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줄여서 딱 볼 수 있다라는 게 요게 기존적으로 뭐 C샵이나 VB.NET 하셨던 분들은 다 쓰던 기능인데 C++ 쪽에도 이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향상된 디버거 기능으로 기존에는 64비트에서는 이제 편집하고 계속하기 기능이 지원되지 않았는데 이제 지원되고요. 그리고 비동기 디버깅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비동기를 디버깅 할 경우에 디버깅 하기가 좀 녹록치 않았는데 이제는 디버깅 하는 창이 2012에서 2013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태스크 창에서 현재 비동기 스레드들이 동작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액티브 상태가 있고 어떤 게 스케줄 상태에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고 찍어서 결과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각각. 그래서 비동기적으로 호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디버깅 하기가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코드맵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코드 다이어그램을 볼 수가 있어요. 잠시 뒤에 데모로 이건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코드 디버깅 시에도 이제 코드맵을 지원한다라는 거고요. 디버깅 시 코드맵을 지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디버깅을 할 때 기본적으로 F10이나 F11 버튼 누르면서 스텝 들어가셨잖아요. 코드로만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코드 말고 비주얼하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코드도 같이 보면서 비주얼도 보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건데 잠시 뒤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2013부터는 그 진단, 성능 진단하고 퍼포먼스 진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도구가 하나로 통합돼서 통합 허브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은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여기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성능이든 응답성이든 이런 것들 다 진단할 수 있어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이 웹 애플리케이션이냐 스토어 앱이냐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메뉴들이 비활성화되고 활성화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잠시 뒤에 스토어 앱 쪽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되고 그 메모리 덤프 분석기 부분이 추가가 돼서 우리가 매니지드 코드들에 대한 덤프를 가지고 바로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디버깅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단넷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누군가 어디서 쓰다가 덤프를 받았을 경우에 덤프를 뭐 프로시 덤프 같은 걸로 덤프를 떠서 주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그거를 메뉴가 새로 생겨서 비주얼 스튜디오 덤프를 연 다음에 디버그 매니지드 메모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바로 디버깅 모드로 들어가서 디버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덤프 갖고 디버깅하기 훨씬 더 수월해졌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작지만 소중한 기능 바로 비동기 솔루션 로딩입니다. 위에 화면은 2012까지의 솔루션 로딩이었어요. 프로젝트 최대 많이 몇 개까지 솔루션에 담아보셨어요? 전 한 80개까지는 담아져 있는 프로젝트를 해본 적은 있거든요. 솔루션 안에 프로젝트 80개. 물론 개발자한테 나눠줄 때는 솔루션 새로 만들어서 자기가 개발해줄까 4-5개씩만 가져가지만 통합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한 80개까지 저는 관리를 해봤어요. 많은 데들은 200개, 300개 되는 데들도 있어요. 자, 근데 그 솔루션을 이제 아침에서 딱 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돼요. 위에처럼.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담배 한 대 피면 저 상태로 있어요. 아직 로딩이 안 끝난 거죠. 이건 지금 몇 개짜리냐면요. 205개짜리 프로젝트를 로딩하고 있어요. 한참 걸리죠. 그래서 2013부터는 밑에와 같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비동기 로딩을 해요. 일단 UI는 열리고요. 프로젝트별로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별로 요건 초기화하는 중, 로드 중, 얘는 로드 끝난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로드 끝난 것부터 볼 수 있어요. 프리징이 안 걸린다라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거와 유사하게 비동기가 많이 녹아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빌드할 때 빌드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완소 기능이죠. 진작에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프로젝트 한두 개짜리 해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솔루션에 프로젝트 하나 두 개밖에 없으신 분들은 빌드 취소하기 전에 빌드가 끝나잖아요. 그잖아. F5 버튼 누르자마자 뜨잖아요. 그죠? 근데 프로젝트가 한 200개 되잖아요. 아니면 통합 빌드를 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최신 소스 다 갖고 와서 한 번에 빌드머신에서 빌드를 하게 될 경우에는 빌드 잘못 한번 딱 누르게 되면
헛! 이런 소리가 나와요. 이게 나와요. 저절로. 왜냐면 이제 앞으로 한 5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멍 때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빌드 끝날 때까지. 당연히 에러가 날 거예요. 그죠? 네, 분명히 에러가 날 건데 그걸 보면서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런 걸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드 취소할 수 있는 게 생겼습니다. 왜? 툴이 전체적으로 다 비동기를 지원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몇몇 개는 다음 세션이나 뒤에서 또 보여드릴 거라서 코드맵 부분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에디트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얘에 대해서 코드맵을 보게 되면요. 코드맵의 표시, 네임스페이스랑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코드를 우리가 소스로만 이렇게 쭉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드에 대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 비슷하게 코드 맵을 보여줘요.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이 에디트 메소드가 어떤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약간의 시간이 걸려요. 빌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아이템 컨트롤러 안에 에디트라는 메소드였네요. 그럼 얘를 확장하게 되면 아이템 컨트롤러 안에 다른 메소드들 같이 보여주게 되죠. 근데 저는 에디트 메소드에 관심이 있어요. 이 에디트 메소드가 호출하고 있는 메소드는 뭐가 있을까 알고 싶다면 물론 소스 가서 보면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보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메소드 표시하게 되면 에디트 메소드가 호출하고 있는 메소드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석시드 메소드를 보니까 크리에이트 메소드랑 딜리트 메소드, 크리에이트, 에디트, 딜리트는 한 짝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크리에이트, 에디트, 딜리트도 석시드 메소드를 호출하고 에러 메시지를 호출하네요. 그러면 얘네들은 모두가 호출하는 거니까 부모 클래스에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얘에 대해서 얘의 클래스는 뭘까라고 보게 돼서 열어보게 되면 아니나 다를까 베이스 컨트롤러 안에 얘네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코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뭐가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코드를 가지고 물론 우린 천재니까 코드를 가지고도 충분히 분석이 되지만 이렇게 코드맵을 이용하면 좀 더 원활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건데 2013부터는 여기서 한 단계 발전해서 추가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제가 디버깅을 시작한다 홍홍홍. 시작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디버깅을 해요. 뭔가 지금 이게 MVC로 만들어지는 웹 애플리케이션인데 수행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어디서 누락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누락되는 거를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디버그가 걸릴 거고요. 디버그가 걸렸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F11 누르거나 F10 누르거나 해서 쭉쭉쭉 따라가시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뭔가 새는 걸까? 근데 이걸 이렇게만 보면은 보지 말고 여기에 코드맵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디버깅 시에 오른쪽에 코드맵이 그려져요. 그래서 외부에서 브라우저로 콜이 들어왔을 때부터의 흐름이 같이 보여지게 돼요. 오른쪽에. 그래서 제가 F11 버튼을 누르면서 따라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막 진행을 시키게 되면 제가 막 진행시키는 거에 따라서 오른쪽도 이렇게 바뀌게 돼요. 아이고, 통째로. 지금 인덱스가 들어왔다가 액션 리절트로 갔다가 리파지토리 쪽으로 가서 이렇게 하나씩 누르면은 현재 위치는 여기에요. 화살표가 있죠. 따라가다가 쭉쭉쭉 진행을 해나가면서 가지를 치고 현재 여기까지 와 있고 이게 쭉 볼 수가 있어요. 훅 지나가게 되면 이제 인덱스 쪽을 지나쳐서 익스큐트 리저트 쪽으로 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맵들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같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가 코딩을 했을 때 리파지토리 쪽에서 뭔가 하나를 호출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맵을 보면서 여기서 뭔가 누락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고 이 부분으로 찾아가서 고칠 수 있다는 거죠. 더블 클릭하면 그쪽 코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이 부분에서 뭔가 누락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디버깅 중에 코드맵을 같이 보면서 소스 코드만 보는 게 아니라 파악하는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라는 거죠. 그리고 원한다면은 여기다가 제가 주석을 달아요. 여기가 문제네, 여기가. 여기서 뭐뭐가 누락. 이런 식으로 하고 주석을 단 다음에 이 파일을 저장해도 돼요. DGML이라는 파일로 저장이 돼요. 저장한 다음에 첨부해서 개발자한테 보내면 그 개발자가 이 DGML을 열면은 똑같이 이 화면이 이게 열려요. 그때는 물론 디버깅 상태는 아닌 상태지만 얘가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 제가 이걸 눌러보면 소스를 갖고 와서 직접 보여주게 되죠. 물론 소스는 TFS부터 갖고 오게 되는 거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윈도우즈 8.1 애플리케이션 관계돼서 추가된 기능인데요. 이 부분은 데모가 따로 없고 기본적인 설명만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스토어 개발을 위한 도구 컨트롤 템플릿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재물하고 HTML 앱을 위한 UI 성능 분석기가 새롭게 제공이 됩니다. 이미지랑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미지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HTML용 UI 응답 성능 분석기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서 업데이트 2에서 이미 제공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재물용 UI 응답 성능 분석기는 2013에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마찬가지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능 진단 허브 여기서 다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스토어 앱인 경우에는 CPU 샘플링 그리고 재물 UI 응답성이라는 부분이 새로 추가됐어요. 이런 거 아니면 에너지 소비량 측정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걸 선택하고 진단을 돌리게 되면 제가 만들고 있는 스토어 앱의 현재 응답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페이지들이 몇 밀리세컨드를 차지해 먹고 있고 현재적인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되고 그때 CPU 사용률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차트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량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속된 말로 배터리 얼마나 먹는지. 그래서 내가 만드는 앱이 현재 네 앱이냐 내 앱이냐 우리 앱이냐 어쨌든 이 리소스 현재 보면은 밑에 인터넷 리소스로 인해서 배터리가 얼마나 먹는지 현재 제가 만든 앱은 전체적으로 배터리 얼마나 먹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추정치가 밑에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 앱은 배터리가 꽉 찼을 때 우리가 풀 차지했을 때 9.95시간 그러니까 약 10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진단해 가면서 좀 더 배터리를 덜 먹게 좀 개선한다거나 응답성이 좀 더 좋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에너지 소비량 프로파일러라는 것이고 그리고 코디드 UI 테스트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업 세미나를 많이 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그 브라우저로 HTML 그러니까 웹 애플리케이션들을 사람이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테스트를 해줘요. 제가 녹화를 한번 딱 떠놓으면 그 녹화를 한 게 자동으로 코드로 생성이 되어져서 이 코드 생성된 걸 돌리면 얘가 브라우저를 띄우고 자기가 입력을 하고 버튼을 누르고 이걸 다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런 UI 테스트를 시나리오별로 한 몇십 개 만들어 놓으면 밤에 딱 돌리면 자기가 밤에 노트북에 혼자 브라우저 띄우고 막 입력하고 저장하고 삭제하고 닫고 열고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닫고 막 이걸 막 해요. 밤새. 그거 다 성공했으면 다음날 그 단위 테스트처럼 레드 그린 뜨는 것처럼 레드 그린 목록이 쫙 뜨죠. 그래서 아침에 왔는데 올 그린이 떠 있으면 우리 애플리케이션 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떨 때 유용하냐면 우리가 뭐 수정을 했다거나 아니면 브라우저를 i10에서 i11을 바꿔야 되는데 i11에서 기존에 잘 돌아갈까 할 때 이런 거 한번 돌려보면 한번 테스트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반복할 필요가 없이 돌리면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코디드 UI 테스트예요. 자동화된 UI 테스트인데 그게 기존에 2012까지는 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그리고 윈도우즈 윈폼 애플리케이션, WPF 애플리케이션, 기타 등등 이런 것들만 지원하고 스토어 앱은 지원이 안 됐었어요. 근데 스토어 앱은 이제 2013부터 코디드 UI 테스트가 지원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재물 편집기 생산성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도 많이 강화됐는데 개발자 측면에서는 이제 재물 쪽에 데이터 바인딩, 재물 코드 쪽에 데이터 바인딩 쪽에서도 인텔리센스가 지원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리소스 쪽에서 정의로 이동이 돼요. 정의로 이동이 돼서 바로 쉽게 제가 정의해놓은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찾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코드 스니펫도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요거 이제 다음 세션에서 스토어 앱 만드는 세션이 진행되니까 그쪽에서 아마 직접 만드시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은 개발자들이 대부분 웹 개발자들이시죠. 내가 웹 개발만 하는 건 아니지만 모두 다 웹 개발을 못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웹 개발자를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3에서 개선된 부분은 원 ASP.NET, 원 스캐폴딩이라고 해서 기존에 수많았던 ASP.NET 프로젝트들을 이제 하나로 통합을 했어요. 프로젝트 만들기 쉽게. 기존에는 ASP.NET 늦게 배우신 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딱 열면은 뭘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될지를 한참 고민을 해야 돼요. ASP.NET 2.0, ASP.NET 3.0, ASP.NET 4.0, 윈폼 뭐 되게 많아요. ASP.NET AJAX, 뭐 컨트롤 라이브러리 뭐 엄청나게 많아요. 열 몇 개 있어요. 그게 하나로 줄었다라는 것이고요.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만들어지는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 프로젝트 템플릿이 하나예요.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이걸 누르고 들어가면 이때 선택이 가능해요, 이제. 근데 복합적으로 선택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복잡하게 막 버전별로 분류해야 됐던 것을 이제는 유형별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네가 SPA를 원하냐, 아니면은 웹폼을 원하냐, 아니면 MVC를 원하냐,
뭐 웹폼이든 MVC든 웹 API는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으니까 같이 쓸 거냐? 아니면 싹 다 웹폼, MVC, 웹 API 다 같이 쓸 거냐?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웹다 컴피그도 필요한 것들만 생성이 되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페이지 만들어지면 MVC로 만들어지거나 웹폼으로 만들거나 모든 페이지의 기본 UI 템플릿으로는 부트스트랩을 사용을 합니다.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를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CSS랑 이용하기 때문에 UI를 만드는 부분들이 좀 더 편해졌어요. 기존에는 이제 M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UI 템플릿들이 있었죠. 이상한 중구난방스러운 HTML 코드들이랑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저 UI 부분은 전부 다 부트스트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게 기본 부트스트랩 UI 화면이에요. 이거 테마 바꾸고 싶다? 그러면 부트스트랩 사이트를 가서 수많은 테마들이 있어요. 돈 주고 파는 것도 있어요. 갔다가 CSS랑 바꿔치기만 하면 되게 예뻐져요. 이제 그렇게 템플릿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 지향적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브라우저 링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가 웹 개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거의 옛날 컴퓨터 고치는 분들하고 다를 거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해야 되죠. 저는 웹페이지만 개발할 줄 알았더니 모바일도 해야 되고 iOS도 맞춰야 되고 안드로이드도 맞춰줘야 되고 뭐 다 맞춰야 돼요. 좀 있으면 이제 윈폰도 맞춰줘야 될 거고 되게 많은 것들을 해야 되죠. 수많은 UI, 수많은 것들을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뭐 맞추는 거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브라우저마다 띄우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좀 피곤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주얼 2013에서는 브라우저 링크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가 우리가 페이지를 실행을 할 때 F4 버튼을 누르거나 컨트롤 F4를 눌러서 실행을 할 때 브라우저 하나만 뜨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 여러 개 띄우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모르는 건 제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다중 브라우저, 여기 브라우저 선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브라우저는 찾아보기 누르면 제 거에 깔려있는 브라우저 중에서 하나를 기본적으로 기본 브라우저 선택해 쓰시잖아요. 요거 여러 개 선택하고 기본값으로 설정이 돼요. 그러면 한 번 F1 버튼 누르면 여러 개 브라우저가 동시에 확 뜬다는 거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돼요. 그게 된다는 가정하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브라우저 링크는 그 부분을 다중 브라우저를 실행시키게 되면 또 뭐 제가 건드렸나? 동시에 브라우저가 여러 개가 뜨고 난 다음에 여러 개가 떠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소스를 고쳤어요. 그 결과를 보고 싶을 때 각각 브라우저마다 가서 새로 고침하셔야 되잖아요. 새로 고침을 하셔야 되는데 새로 고침 일일이 할 필요가 없이 브라우저 링크라는 버튼이 새로 생겨서 그걸 누르게 되면 동시에 세 군데에 다 리프레시가 돼요. 지금 여기는 아이폰까지 띄워놨는데 뭐 한 10개 정도 디바이스 띄울 수도 있고요. 하면은 동시에 다 갱신이 됩니다. 이게 브라우저 링크고 잠시 뒤에 보여드렸지만 왼쪽에 보면 이제 브라우저 링크 대시보드가 있어요. 저기서 필요한 브라우저만 골라가지고 리프레시 시킬 수도 있고 저기서 디자인 모드로 빠질 수도 있어요. 디자인 모드로 가서 웹페이지를 이쪽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 소스가 반영되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좀 잠시 설명을 데모에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윈도우즈 애저 쪽이 강화가 됐어요. 요건 이제 다다음 주에 세미나 할 때 윈도우즈 애저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또 세미나가 진행이 될 텐데 윈도우즈 애저를 서버 탐색기 쪽에서 바로 액세스가 됩니다. 지금 요거는 저의 핫한 남자 태우킴 골뱅이 핫메일.com을 쓰는 사람으로 로그인을 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에요. 지금 제 거 애저 계정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새로운 웹사이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설정을 수정한다거나 서비스를 종료하고 재시작하고 이런 것들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서버 탐색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웹 개발자의 친구 웹 에센셜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쭉 모르셔왔고 아시는 분들은 이거 없으면 개발 안 돼 할 정도로 많은 기능이 들어있는 것이 웹 에센셜인데 웹 에센셜이 2013에서도 여전히 웹 에센셜이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 지원하는 것들이 젠 코딩이라든가 레스, 커피 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 자바스크립트 강화 관련 기능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제공이 돼요. CSS 지원, 추가적인 지원 기능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설치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쓸 수 있어요. 여기 있다가 정 버전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타입스크립트입니다. 타입스크립트가 원래 웹 에센셜에서 지원되다가 이번에 2013에서는 타입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2013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설치하시게 되면 다양한 것들을 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브라우저 링크에서 디자인 모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웹 에센셜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필수적으로 깔아줘야 되는 겁니다. 깔아주고 안 쓰시면 되는데 안 깔면 아예 못 쓰잖아요. 그죠? 한번 깔아주시면 좋아요. 2012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 지원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젠코딩은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젠코딩은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좀 이따 제가 코딩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의 젠코딩 문법이 있죠.
div 꺽쇠 ol 꺽쇠 li 이렇게 되면 스크립트가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주죠. 이게 젠코딩이죠. 코딩을 짧게 생산성 있게 하는 방법. 젠코딩이라고 오픈소스잖아요. 그것들이 마찬가지로 지원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CSS 쪽에서 우리가 어떤 그 프로퍼티를 이용을 하게 될 경우에 CSS 속성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 제가 예를 들어서 워드랩이라는 기능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얘는 이 워드랩의 경우에는 그냥 쓰면 안 돼. 이거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가 있고 그 브라우저는 이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써줘야 돼라는 것을 자동으로 얘가 탐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넣어주는 거고요. 잠시 후에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속성에 마우스를 올려놓게 되면 이 속성이 어떤 브라우저의 버전 몇 가지 지원을 하는지를 보여줘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익스플로러 8만 지원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죠. 밑에 쪽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다 지원되는 거는 이렇게 크롬, 사파리, 오페라 전부 다 지원된다. 이런 식으로 다 보여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링크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브라우저 링크는 여기서 제가 찾아보기 위해서 브라우저를 파이어폭스까지 열까요? 너무 화면이 작으니까 두 개만 할게요. 크롬이랑 익스플로러만 제가 기본값 설정해 놓고 얘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브라우저가 두 개가 뜨겠죠. 이렇게 ASP.NET 만세 두 개가 떴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 옆에 바로 브라우저 실행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게 얘인데 대시보드를 열어서 보게 되면 현재 연결되어져 있는 게 크롬이랑 익스플로러 두 개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나옵니다. 좀 작아서 안 보이시죠? 위에는 크롬, 밑에는 익스플로러라고 나오고 있어요. 얘네들을 각각 이렇게 세로 고침을 할 수가 있어요. 세로 고침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화면을 한번 고쳐볼게요. 인덱스에 가서 태요 만세라고 되어져 있었죠. 얘도 태요 만세인데 이 부분을 ASP.NET 만세 이거를 태요 만세 정말 재수없네요. 이렇게 고쳤어요. 자, 그리고 브라우저 링크 버튼을 눌러서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지금 이게 멀티 브라우저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좀 더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웹 에센셜을 설치했을 경우에 브라우저 링크에서 크롬에서 디자인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 크롬에 가서 보게 되면 얘가 디자인 모드로 바뀌어 있고요.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인식이 되죠. 근데 여기서 더 멋있는 건 뭐냐면 얘만 인식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우스 올라갈 때마다 소스로 구역이 찾아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얘가 MVC로 되어 있잖아요. 요 위에 가보게 되면 응용 프로그램 이름 이 부분은 MVC 코드의 조 부분입니다. 동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인 거죠. 찾아져요. 얘네들 다 이렇게. 그러면 되게 복잡하게 얘는 약간 정적인 화면이긴 한데 복잡하게 만들어진 MV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기엔 단순한 정적 텍스트를 보이지만 사실 이게 프로그램의 리턴 값인 경우들이 있죠. 그것들이 코드상에서 어딘지를 찾기 힘들 때 이 방법은 되게 유용합니다. 이렇게 찾은 다음에 얘를 고쳐도 돼요. 이 부분을 다시 디자인 모드를 선택을 하고 크롬에서도 이렇게 잘 돌아가요. 여기 재수없으니까 태요를 다시 이 부분을 그냥 ASP.NET으로 원래대로 돌릴게요. 여기서 그냥 편집을 해요. ESC를 누르면 소스가 수정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모든 브라우저들은 아까 바뀐 부분이네요. 어디야? 예, 하여튼 거기요. 솔루션에서 인덱스 서버 사이드 컨트롤러가 아니고 인덱스 쉐어드의 레이아웃 여기겠네요. 네, 됐어요. 다시 실행시키고 네, 제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 링크 버튼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띄워놓고 계속적으로 반영시키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게 브라우저 링크 기능이고 그리고 여기 서버 탐색기에서 보시게 되면 애저랑 바로 연결이 돼요. 저는 지금 제 걸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아마 바로 보일 것 같은데 웹사이트 새로 고침 연결이 안 되어 있네요. 된다. 비밀번호 왜 안 물어봐? 물어봐야죠. 비밀번호는 그거다. 가져와졌네요. 제가 클라우드 서비스 웹사이트가 태오가 하나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도 몇몇 가지가 있어요. 서비스 버스도 있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서 기본적인 것들, 로깅 버전이나
뭐 사이트 중지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더 세밀한 거는 이제 애저 가서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것들 할 수 있고 여기서 사이트를 새롭게 추가한다거나 새롭게 사이트를 만든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HTML 쪽에서 젠코딩을 보여드리면 제가 미리 좀 쳐놓긴 했는데 칠게요. 제가 div 안에 OL을 스팬을 만들고 그 아래 OL에 li 3개를 두고 싶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코딩을 해야 되는데 젠코딩을 이용하게 되면 div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div 밑에 스팬 밑에 OL을 두고 그 밑에 li를 3개를 두는데 li 안에 숫자가 나열되게 하고 싶고 기본값으로 hello라고 찍히게 하고 싶어 라고 하고 탭을 치게 되면 그렇게 코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젠코딩 문법을 이용해서 코딩 생성하는 부분들은 뭐 기존 다른 데서 되었던 것인데 그게 이제 웹 에센셜을 설치하고 나면 비주얼스 2013에서도 충분히 다 된다라는 얘기이고요. CSS 쪽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올렸을 경우에 이렇게 브라우저 이 프로퍼티가 이 어트리뷰트가 브라우저에서 어디서 지원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제가 아까 워드랩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긴 한데 워드랩 같은 프로퍼티를 하나 추가하고 얘를 노멀로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줄이 깔려요. 여기다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얘가 Missing Vendor Specifics 이거 추가해 드릴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코드가 하나 추가가 되죠. 이 코드는 뭐냐면 익스플로러 8을 지원하기 위한 코드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림에 나오죠. 익스플로러 아이콘 있고 숫자 밑에 8이라고 써 있어요. 잘 안 보이시면 조그맣게 8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익스플로러 8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 어트리뷰트 지우시면 되지만 우리는 지원해야 된다. 그럼 저런 것들까지 다종으로 만들어 넣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내리다가 밑에 이미지가 있다. 그럼 마우스 버튼 올려놓으면 저렇게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바로 이미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 템플릿으로 프로젝트 하나 만드는 거 보여드릴까요? ASP.NET 프로젝트를 새롭게 만들게 되면 이제 웹 프로젝트는 웹 하면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들어가면 여기서 다양한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웹폼을 선택하고 밑에서 MVC랑 웹API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단위 테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조합적으로 원 ASP.NET 원 스캐폴딩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데 나는 이게 더 복잡해. 나는 옛날이 좋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밑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0이라는 메뉴가 하나 있어요. 얘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던 그것들이 목록이 쭉 나옵니다. 지금 저는 2010이나 그 전 버전을 안 깔아놓고 최신 버전만 깔아서 몇 개 안 나오는데 2008 깔고 2010 깔고 계속 업그레이드 해오신 분들은 여기에 목록이 엄청나게 나오죠. 쭉 다 나와요. 한 20, 30개 나올 거예요. 잘 골라서 프로젝트 만드시면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복잡하니까 그런 것들 여기서 선택적으로 골라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은 기본적인 사용 편의성 내용들 그리고 편집이나 이런 데서 좀 추가되고 디버거나 성능 최적화된 부분들 그리고 8.1 스토어 앱이나 웹 개발자들을 위해서 추가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런 식으로 좀 아주 새롭게 바뀐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당연히 돼야 되지 했던 것들이 녹아져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많은 부분들이 기존에 익스텐션으로 제공되는 파워툴이나 또 웹 에센셜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호응을 얻었던 기능들이 이제 정식 버전에 합류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정책은 계속적으로 가요. 계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 웹 에센셜이나 파워툴은 여전히 2013에도 또 제공이 돼요. 그것들에서 또 메이저로 올라올 수 있는 기능들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것들은 개발자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식 버전에 수용하는 형태식으로는 계속 발전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앞서 김명신 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애자일 스크럼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비주얼 스튜디오가 서비스 팩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나중에 2 나오고 뭐 이런 게 됐지만 요즘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그냥 자동 업데이트가 되죠. 그게 내부적으로 스프린트를 돌면서 그 스프린트에 부합했을 때 그때마다 업데이트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전체적으로 애자일스럽게 그리고 스크럼을 적용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도 그렇게 동작을 하고 있고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업데이트 1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업데이트 1이 예전에는 이제 뭐 서비스 팩 1 나오면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변화들이 개발자들이 그거를 러닝 커브를 가지지 않도록 빠르게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필요한 것들 바로바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은 우리가 사용하기 상당히 좋은 툴이고 많은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툴 자체에서 오늘 설명드린 것 외에도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을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부분들은 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관심이 있을 경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가 볼만한 것들은 꽤 많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관계된 부분, 그 팀 파운틴 서버 관계된 부분은 오늘 세션이 아닌 다다음 주에 2회로 열리는 세션에서 제가 또 발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더 있으신 분들 혹은 새로운 것들이 또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세션에 오시면 좀 내용들을 좀 더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뭐 개인적으로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거나 뭐 요청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제가 요 근처에 어슬렁거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붙잡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세션 또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